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어떤 걸 건넸을 때 가장 반응이 빠를 것이다라는 것을 잘 찾아요.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음을 내가 강하게 먹어야 돼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악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그냥 악이에요. 그럴 때 이제 대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국내 프로파일러 1호이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권일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권일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권일용 교수님의 어떤 노하우, 경력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동안 만났던 흉악범이 1000명이라고 대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뭐 사이코패스야, 소시오패스일 거야 이런 막연하고 피상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때 멈추지 못한다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은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장 먼저 느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나 보는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의 반응이 아예 다른가요? 많이 다르고 짧은 순간에 심리적 지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요. 프로파일러를 네. 그래서 범죄자들, 한 1000명 되는 범죄자들 중에 진짜 심리전을 펼쳐서 대화를 나누고 여죄를 밝히고 자백을 받은 사이코패스들은요 치열했어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렇게 밝혀야 되겠다 이 사람의 범죄의 실체를. 그렇지만 대화가 정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범죄자들인데요. 자신의 통제하에 넣기 위해서 순간순간 빠른 시간에 저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느닷없는 어떤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걸 들어주고 나서 다시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씩 들거든요. 예를 들면 물 한 잔 갖다 주시고 물을 갖다 달라, 담배 피우고 싶다 이런 요구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나는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된다는 욕심부터 앞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범죄자가.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이걸 내가 꺼내놓기 위해서는 네가 최소한 나한테도 이걸 해줘야지 라는 것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시작됐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요구할 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어 너한테.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물을 갖다 줄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네가 먹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내가 질문할 수 있어. 그건 네가 요구해서 되는 일은 아니야. 이 선을 명확하게 그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회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누가 사이코패스가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그거를 저희가 좀 구분한다든지 피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석주 씨는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를 한번 만나보셨을까요? 제가 많이 만나봤겠죠. 그 통계상 있다면서요. 많이 만나보셨다면 본인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정말 한 번도 못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끔은 혹시 나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코패스는요 사실 정신병질로 분류된 질병이 아니에요. 성향 같은 거라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소위 정상이라고 하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해치진 않아요. 항상 높거나 거의 없는 이 범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문제죠. 예를 들면 싫어하는 감정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배신 싫어하고요. 그렇죠. 배신, 분노, 우울, 불안 이런 감정들이 대부분 굉장히 우리가 회피하고자 하는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없으면 인류는 멸망해요. 불안해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또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줄도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우리는 사회가 인용되는 어떤 정상이야 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타해의 위협이 없어요. 사이코패스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높다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통제와 조종이거든요. 그러면 일상에서 또 모임이나 또는 친구들 간의 관계를 형성할 때 자기가 늘 누군가에게 뭔가 역할을 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이번 달의 모임은 네가 장소 정하고 너는 시간 정하고 너는 음식이나 다른 친구들과의 연락을 담당해 라고 이렇게 통솔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직장의 상호관계나 또는 선후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좋은 말로 리더십 있다라고도 하지 않나요? 이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들 가운데 사이코패스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경영자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한데 리더십의 어떤 개념과 사이코패스가 갖고 있는 통제와 조종의 개념이 약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이다라는 것이죠. 사이코패스들은. 근데 기업의 리더들은 강제적이라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혼동이 되어서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그런 리더들이 정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오래 가거나 직원들이 오래 남아있지는 못해요. 누군가는 알아채고 눈치채고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침몰을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못하는 상황에서까지도 그것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네가 그렇게 힘들어? 그럼 내가 해볼게 라는 것이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다른 일을 줄이고라도 그걸 네가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구나, 리더십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근데 그럴까? 그래도 괜찮을까? 머뭇거리는 순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순식간에 지배해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대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친절하게 단호하면 돼요. 근데 제가 강연 때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친절함과 단호함을 우리는 연결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단호함은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친절한 단호함은요, 의사표현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연락하고 이래 라고 한다면 아니야 정말 난 안 될 것 같아 라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정말 부탁인데 친구야 오늘은 네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얘가 끝까지 안 하겠다는데? 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타의 위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내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자기 성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옮겨갑니다. 얘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또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속이려고 할 때는 상대방을 프로파일링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뭐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어떤 걸 건넸을 때 가장 반응이 빠를 것이다라는 것을 잘 찾아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만난 그 많은 범죄자들 중에 사이코패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코패들 중에 강력 사건보다는 사기 사건의 사이코패스가 훨씬 많아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스미싱이니 이런 지금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경제범죄, 사기범죄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요, 예를 들면 한 집안의 재산을 사기쳐서 홀랑 다 편취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좌절한 나머지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사기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죽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 자기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나 같은 사기꾼한테 정신 못 차리고 사기당한 본인의 책임도 있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는 사기쳤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피해자도 약간 책임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잠깐이라도. 그 범죄자의 것에 걸린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놈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잠깐이라도 그래 피해자도 조심했어야지, 문 잘 잠그고 다니랬지, 이렇게 어떤 사건의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한테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주면 안 돼요. 문 열어놓고 자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문 열려있는 곳으로 침입한 범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늘 아이고 문을 잘 잠궜어야지, 그러니까 밤늦게 다니지 않았어야지 라고 한다면 무의식 중에 우리도 가해자를 흔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사건의 책임은 가해자한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놈들의 말 한마디에 피해자들을 같이 비난하고 안타까운 위로라고 하면서 아이고 조심했어야지 라고 하면 2차 피해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어리석고 돈에 눈이 멀고 바보 같고 이런 분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말 한마디로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를 선량한 우리들이 같이 비난하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범죄를 예방하는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범죄 피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범죄를 어떻게 줄여야 되지요? 라고 접근을 해야 범죄는 줄어들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은, 그렇다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어떤 환경과 심리에서 범죄를 저지르느냐를 찾아서 자꾸 소고시켜주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본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볼 포인트가 많은 말씀이십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살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동안 현직에서 만난 범죄자들이 굳이 나누자면 만들어지는 것이 한 51% 정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기질적인 문제들은 화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쟤는, 이런
이런 기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들이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폭발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다는 거죠. 뇌 구조가 아예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예전에 오래된 초창기 이제 사이코패스 실험이었는데 사이코패스로 판명된 구속된 자들 중에서 미국에서 10명을 모아놓고 또 일반인을 10명 모아놓고 간혹하고 잔인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보통 일반인이야 라고 분류된 이 사람들은 우리 뇌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부위가 갑자기 막 빛을 발하면서 반짝반짝 자극을 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된 범죄자 10명은 한 명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태어났다. 아니면 그 부위가 굉장히 작다. 이런 연구들이 초창기에 시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사실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이코패스인데 이렇게 좀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고 결국은 정신병질로 분류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이 모호하니 성향과 성격 범주 안에서 사이코패스를 이해하자. 이렇게 하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본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뭐 발견하고 찾아내고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발견하기 쉬운 예들이 아마 나르시시스트나 뭐 소시오패스나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유형인데 이런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다른 사람보다 좀 높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나르시시즘이나 소시오패스는 결국은 반사회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성향들은 사실 성격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또 일반인들도 이런 성격장애에 분류되는 성격들은 사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장애를 보면 A, B, C 세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한 클러스터에 한 서너 개씩이 있으면서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한 나르시시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경계선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감정이 막 급격하게 변하면서 자기 우월주의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강박성과 붙어 있고 이러면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 돼요. 그 특징이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박적이야라고 하면 매 막 정리하고 손 씻고 이런 것만 연상하잖아요. 이게 확대된 실제 불안에 의한 강박은 상사한테는 저 정도야? 라고 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심한데?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와, 저 정말 이러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박적인 사람이에요. 왜?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기가 늘 지금 인정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윗사람한테 잘하고 밑에 사람을 괴롭혀서 성과를 내서 자신을 그 장소에 놓아두는 심리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이코패스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공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성격장애가 반드시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은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가 그런 성격장애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타고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범죄가 연구됐는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막 연쇄살인을 끔찍하게 저지르는데 이건 뭐지? 근데 정말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뭔가 달라야 돼 라고 만든 개념이 사이코패스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용어를 바꿔서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렇다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행동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다면 뭐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좀 보면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뭐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같이 축구 보고 놀까? 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아니야 나는 내일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너희들끼리 놀아라고 하면 내가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을 내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뚜렷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그냥 그 상황에 지배당해서 그 상황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에요.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이미 많은 목표를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정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내가 노력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씩 갚아나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내가 또 누군가를 지지하는 이런 유대관계가 있다면 상황에 휩쓸리지는 않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무섭습니다. 과연 구분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가족들이 있고요. 또 자녀, 부모, 그다음에 친구, 동료 이런 관계들에서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관계가 고립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진짜 바뀌어야 돼 생각한다면 그것도 관계죠.
혹은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술 먹었을 때 본성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악의 마음을 드러내는 매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대한민국도 심신미약이야. 알코올 상태에서 뭐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고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법정에서의 잣대를 고의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뭐 폭력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폭력적인 행태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고의야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안 먹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스스로 그런 상태를 유발했다는 것은 네가 이미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유발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그냥 고의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게요. 참 술 마셨다고 형을 감해주는 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시대긴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친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막 마음대로 조종을 하듯이 이게 이제 정말 나쁜 건 그 사람의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것도 나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범죄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은 범죄가 목적이에요. 그럼 거기서 범죄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지? 평소에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심리를 구분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동조해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고 동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조는 자발적인 거고 순종은 약간의 지배가 있는데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지만 따르는 게 순종이고 마지막 단계가 그러다 보면 이제 복종하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또는 이 사람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그걸 자기 스스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이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건 뭐냐?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말만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다 하나씩 떼어냅니다. 쟤도 너한테 좋은 애가 아니고 쟤도 너한테 좋은 애가 아니고 쟤는 딴 데서 네 욕하고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범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 자매가 그동안 자기 어머니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한 여성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친엄마를 8시간 동안 폭행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세 자매는 지금도 가스라이터를 저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조언이야, 충고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런 세자매 같은 사람이 만약에 내 주변에 있다면 저 같은 일반인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든지 끄집어내온다든지 가능합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제안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건 뭐 신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누군가 내가 너무 친하고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내가 혼자 진심으로 가서 충고하면 벗어나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지배에 의한 범죄는 빠져드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인지되었을 때 벗어나는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징후들, 자꾸 친구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멀리하고 의사결정을 잘하던 사람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한다. 이런 특징을 보이면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하죠. 너 요새 나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니? 친하게 지내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해서 실체를 밝혀낼 수도 있죠. 이런 사이코패스라든지 혹은 뭐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은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마음을 내가 강하게 먹어야 돼.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것만 갖고 있어도 누군가 내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말해준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방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거를 막 눈치채고 프로파일러처럼 아, 이 사람 사이코패스구나, 날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범죄를 선택하는 과정,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범행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모습,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는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다른 목표,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이유, 분노, 치정, 원한 이렇게 벌어지는 범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들에 맞춰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그너처라고 하는데 이 시그너처를 찾아내는 것이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힘들게 얻어내는 범죄자의 심리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정남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너처는 뭐냐면 피해자의 고통을 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항상 돌려세워서 공격할 때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이 이 범죄자의 시그너처입니다. 특징도 있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특히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요.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긴 피해자를 공격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이 사건도 네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범죄자는 아,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수사관이 라고 생각해서 슬쩍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맞춰봐 이런 거죠. 퍼즐을 맞추듯이. 그래서 유영철 사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소위 이문동 사건이라고 해서 정남규가 저지른 사건을 내 거다라고 자백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너 유영철이 자백한 거 현장 검증하는 거 봤어? 어떤 감정이 들었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내 건데 왜 지가 자랑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변화들과는 너무나 달라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사이코패스들은 기본적으로 언변이 되게 좋겠네요. 근데 그거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정남규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하면서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범행을 저지르는 당시까지도 피해를 당하는지 모르게 만들 수 있는 임기응변과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정남규는 좀 달랐죠. 그런 걸 보면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이코패스 범죄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계속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아니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은 드시나요? IQ가 좀 높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일반화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면 뭐 IQ가 높아서만 이런 선택과 이런 증거인멸을 했을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범죄자들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서 깊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이해하신 나머지 감정적으로 좀 응원하게 되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담 심리학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감정 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경계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프로파일러는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행 동기가 형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뿐이지 공감되어 갖고 감정이 교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니체의 말처럼 악의 심연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라. 악의 심연도 너를 보고 있다. 그게 제가 프로파일링 처음 시작할 때 그 문구를 제 책상 앞에 붙여놨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걸어갈 길은 악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과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그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을 하는 권일 교수님한테 협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까? 있는데 두려운 감정은 없었어요. 두려움보다 앞서는 건 뭐였었냐면 그들의 정보와 범죄가 동기화되는 과정을 빨리 분석을 해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빨리 범행을 차단하고 범인을 검거하자.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두렵거나 생소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왜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를 직접 보고 나서 면담을 하잖아요. 그 행위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것을 붙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았었죠. 여태까지 만나서 직접 대면하셨던 나쁜 범죄자들 가운데 섬뜩했던 건 누구였나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정남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범죄자들이 다 섬뜩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는 큰 범죄, 작은 범죄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가장 섬뜩하다라는 것은 너무 다르지 않을 때 섬뜩함을 더 많이 느끼죠. 너무나 온순한 양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 그런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오히려 섬뜩하죠. 그럼 이제 나쁜 놈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우리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조심을 하려는 차원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까? 사실 그것이 없어요.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지금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어느 연령대가 유의미하게 많다면 예방 교육을 그 연령대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최근에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어요.
많았었어요. 5, 60대가 워낙 많은 홍보와 예방과 이런 교육이 지금 몇 년간 집중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대는 법률적인 문제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위험성, 이런 것에 부닥치게 만들어가지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40대, 50대는 이건 내가 교육도 받았지만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본인 차단하는 단계까지는 이르렀는데 취약하다는 거죠. 20대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해요. 아이들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수법이 있냐면 해킹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학생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네 얼굴이 지금 도용되어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나는 그걸 지워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빨리 이게 좀 확산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너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전화번호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확실히 네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네 얼굴 영상과 신체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아이들은 그냥 보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지금 나를 도와주는 선량한 사람한테 나의 개인정보를 다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딥페이크가 또 생성되는 이런 박수천안의 교묘한 수법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죠.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이걸 빨리 잘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한테 기대기 전에 그 아이들의 심리를 범죄자들이 이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이들이나 피해자들의 통계가 어떨까, 여기에는 자신은 없어요. 저는 특히 지금 현대사회의 범죄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상이 점점 더 일반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루밍을 당하는 문제도 접근을 할 때 어른들이 해주지 않은 따뜻한 말들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수개월간. 그럼 아이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부모들은 어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정말 마음을 주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이냐를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잔소리하고 회초리 때리고 혼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왜 그런지 아이들과 소통이 되면 아이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한테 접근해야 돼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힘들면 얼마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가 도와줄게. 여기는 심각한 실수가 있어요. 내가 다가가서 아이의 힘든 걸 찾아야 돼요. 아이가 힘든 걸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든 힘든 거를 힘든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우리 부모가 힘든 걸 알아요. 근데 내가 힘들다,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누군가에게 지금 막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다, 이거 부모한테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소통을 통해서 찾아내줘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저도 많이 그런 것들을 실패했는데, 팁은 뭐냐면 찾을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오늘 뭐 했니? 학교 갔다 왔지? 학교에서 뭐 했니? 공부하지? 근데 오늘 배운 과목 중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뭐니?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엄마나 아빠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막 하소연해. 나 사실 이 과목 되게 싫어했다. 선생님이 싫어? 과목이 싫어? 왜 싫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 불만과 불평을 내가 자꾸 질문하자.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딸, 너 무슨 과목 좋아하니? 이제 시도해보겠다는 거지. 나 국어를 좋아해. 네가 국어를 좋아했구나. 아빠가 몰랐어. 근데 성적은 왜 그 모양이니? 맞아요. 바로 글로 이렇게 이어가요. 시작을 해.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그리고 사람은 성적 더 오를 수 있잖아. 아, 그랬구나. 공감해. 이런 평가도 최대한 대화 초기에는 자제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지금 아빠나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를 생각하지, 그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도 이렇게 생각해, 막 이렇게 하면 지금 엄마나 아빠가 좋아하는 말을 자꾸 만들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든지 와서 얘기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자유롭지 않잖아요. 어떤 데서 차관을 해야 되냐면, 직장 생활하면 특히 경찰청은 경찰이 0.1%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데 경찰청이 근무하기 되게 싫어해요, 경찰관들이. 계급 높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장이나 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순환이 되니까 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과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늘 와서 얘기하시고, 제 방문은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그 방문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혼자 열어놓는 거예요. 누가 거길 들어가겠어요? 자기가 가야 돼요. 그리고 막상 들어갔다, 누가 국장한테 가서 힘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똑같아요. 내가 느끼는 힘듦이 아이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조심해도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심지어 한 번은 그랬어요. 강연 때 한 엄마, 우리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형제가 매일 게임하면서 그렇게 막 욕도 하고 큰소리치고 고함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이걸 자제하고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을 막 초조해하고 그러는데, 모두 공통된 지금 상황일 수 있어요. 많은 중고생의 어머니들이.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러지 말고요 어머니 아이한테 야 이 게임에서 아이템 엄마가 하나 사줄게 진짜 네가 사고 싶은 아이템이 뭐가 있냐 나 엄마도 한번 구경 좀 해보자 라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얘가 정말 놀라서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엄마 있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항상 지는 거라서 엄마 이거 사주면 내가 잘해볼게 구경할래? 이제 둘이 친구가 돼요. 근데 규제하고 시간 정해놓고 게임 중독이야 너는 큰일 났어 맨날 주변에 가서 우리 애가 게임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러면 아이는 어차피 부모가 나를 게임 중독으로 보는구나 라고 자기를 정의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쉽지만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것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짜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해야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게 대화의 방식이잖아요. 아유 너무 비싸 100만 원짜리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그럼 커버 안 사줄 거면서 끝. 그러니까 잘 질문하고 잘 들어주는 거 그러면 되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예요.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들이 좋으셨겠어요?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요즘 애들은요 다 그럴 예정이에요. 안 바뀌어요. 우리도 요즘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요즘 애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어쨌든 이런 종류의 범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을 이용해 먹고 나쁜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해하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짜 힘들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요. 내가 혼자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두려움은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또는 우리 모두가 내 가족만 아니면 돼. 또 내 아이만 아니면 괜찮아.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를 좀 확대시켜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좀 건강하게 지내려면 다른 내 아이의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돌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서 주변을 돌아본다면 그게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 많이 오시면 음악회도 하고 이런 문화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범죄 예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 주민들이 일단 모이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구나.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 만나는 기회가 이웃이라는 것이 희박해지지만 그런 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 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보면서 내가 같이 사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익숙해지면 친숙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런 사람들이 좀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지구대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이사 온 사람인가요? 저 시간대에 왜 저기를 늘 배회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추가로 더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 동네를 잘 알잖아요. 산책들을 오전에 하실 때 이상하게 저 동네 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기웃거리거나 배회하거나 그 시간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112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꼭 범죄가 났을 때 신고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면 자꾸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만약에 범죄 의도를 갖고 누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아니, 경찰이 여기는 별일 아닌데도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어도 다른 데로 가거나 포기하겠죠. 이렇게 저는 경찰을 소위 활용하고 밀접한 주민들이 관계를 갖고 자주 전화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상의하는 것들이 범죄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괜히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바쁜 경찰관들 전화해가지고 그냥 오라가라 하면 미안하다고 생각. 사실 그 생각합니다. 경찰은요, 우리의 신고로 바빠야 돼요. 왜 바빠야 됩니까? 끝없이 국민들의 신고로 확인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역할이에요. 그리고 범죄를 잡고 체포하고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지역경찰의 역할이죠.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경찰들이 정말 일이 많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딸 지문 등록하라고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걸 하러 갔더니 정말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등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문도 잘 안 읽히고. 그래서 그때 경찰관분도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내가 괜한 걸 하는 건가? 너무 바쁘신 분들을 붙잡고 이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서로를 위한 배려들인데 근데 배려도 중요하지만 지금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어떤 손실이나 피해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피해 사건의 범죄가 가장 큰 사건이에요. 강연을 다니면 가끔 가장 기억나는 큰 사건이 뭡니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큰 사건, 작은 사건의 기준은 없어요. 모든 사건이 피해자들한테는 큰 사건입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이 경찰이 올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상하면 가볍게 와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정도 부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정도의 부탁을 하고 해서 뭐 경찰이 와서 별것도 아닌데 신고했느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군요. 결론은 그거예요.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그냥 악이에요. 이 선은 어떤 실체냐? 선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대응한다면요,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범죄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시고 강력범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신 분으로서 시대에 따라서 범죄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아주 초반까지는 한국 사회 범죄는 동기가 뚜렷했어요.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93년을 넘어가면서요, 소위 지존파, 막가파 이런 범죄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에게 표출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소위 묻지마로 표현되는 무차별 범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개인의 감정이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확대해가지고 표출하는 범죄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어떤 분노, 성격 문제들, 사이코패스 성향 이런 게 아니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사회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산하는 범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나만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왜곡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배제감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단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우리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거의 사이코패스야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연쇄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아주 공격적인 잔혹한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에 이제 강호승이 체포된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연쇄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게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눈에 보이는 범죄보다는 훨씬 더 교묘하게 휴대폰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편리하고자 만들어 놓은 어떤 편의성, 그 편의성 위에 범죄가 얹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쇄살인범들이 2000년대에 침입하고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속여서 범죄를 저질러서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정유정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유정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피해자를 우리가 편리하고자 만들어 놓은 앱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일어났던 연쇄살인범들은 조건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시그너처를 찾든 수법을 찾든 뭔가를 찾아내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서 피해자가 선택되었을 때는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냥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특정 다수에 향한 범죄가 생겼다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피해자를 고르는 시대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큰 변화의 덩어리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난 몇 년간 스토킹을 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뿐만 아니고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서너 건 발생했잖아요. 김태현 사건이니 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전부 온라인상에서 해킹이나 SNS에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속여서 들어가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된 이런 범죄들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느낄 만한 공포인데 어두운 그런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뒤에 누가 따라올까 봐 그게 왜 무섭다는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뒤에 있나? 이런 쎄한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가요? 범죄자들은 이것도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범행을 시도하기 직전에 소리가 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호루라기라든지 요즘에 경찰에서 지급하는 그 누르면 그냥 큰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크지 않아서 가방에 달고 다니셔도 괜찮고 만약에 두렵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위험하다 그러면 누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누른다고 생각하면 늦어요. 걱정되고 위험하다라고 하면 눌러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라고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배려심이 높아서 꼭 누군가 닥치고 나를 공격해야만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방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할 것 같으면 호루라기를 누르든지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지금 굉장히 어두운 거리를 내가 가야 되는데 조금 위험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는 관제센터 같은 데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CCTV가. 그래서 신고를 하면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서비스가 있군요.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오해받지 않으려면 제가 호루라기 불면서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그 신고를 받아서 치료가 개입될 수 있죠. 이 사람이
문제가 네. 있구나. 여성분들이 그 쎄한 느낌에 먼저 호루라기를 불거나 혹은 소리가 나는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범죄자를 자극받을 거냐? 네, 그러진 않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소수예요. 기존에 연구되거나 만난 이런 범죄자들은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은. 근데 이 소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누군가라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의 의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CCTV 효과거든요. 가장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지역 도시 설계하면서 왜 주택가가 있는 골목길에 담장 다 허물었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상식과 다른 거예요. 담장을 허물면 집들이 다 들여다볼 텐데 보이니까 범죄가 줄어든 거예요. 담장이 있어서 안 보이니까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아이가 내려서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모든 동선이 공개돼 있잖아요. 근데 담장이 있으면 거기 숨어 있다가 아이를 공격하고 납치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호루라기를 부는 게 아니라 불안하면 불고 시작하는 거네요. 아니 위기 상황은요 사람들이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거리나 공간을 지나갈 때 평상시의 느낌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범죄 예방과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예민하게 생각하나? 라고 무시하는 순간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이 소리든 공기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적을 올려서 알리는 것도 좋아요. 무섭습니다. 과연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런 사람들이 좀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지구대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저 이사 온 사람인가요? 저 시간대에 왜 저기를 늘 배회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 동네를 잘 알잖아요. 산책들을 오전에 하실 때 이상하게 동네 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기웃거리거나 배회하거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112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꼭 범죄가 났을 때 신고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면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만약에 범죄 의도를 갖고 누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아니, 경찰이 여기는 별일 아닌데도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어도 다른 데로 가거나 포기하겠죠. 이렇게 저는 경찰을 소위 활용하고 자주 전화해서 알리고 상의하는 것들이 범죄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괜히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바쁜 경찰관들 전화해가지고 그냥 오라가라 하면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생각합니다. 경찰은요 우리의 신고로 바빠야 돼요. 왜 바빠야 됩니까? 끝없이 국민들의 신고를 확인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역할이에요. 예방하는 것이 지역경찰의 역할이죠. 이제는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딥페이크, 딥보이스 이런 문제는 성착취 범죄뿐만 아니고 보이스피싱에도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딥페이크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영상통화를 해서 유명한 정말 신뢰가 가는 한석준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세요 라고 제안을 한다면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안 속는 것이 쉽지 않죠. 진짜 딥페이크로 통화를 한번 영상을 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렇다면 제일 조심하는 건 뭘까요? 문단속이죠. 문단속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단속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정보라는 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집 주소,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건데 범죄자들이 정말 노리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들은 어떤 게 있나요? 개인정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명, 주민번호, 집 주소 뭐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나에 대한 모든 게 개인정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취향, 취미, 내가 자주 가는 집, 장소 이런 거 다 개인정보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 대부분 자기 올려놓잖아요. SNS에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공개 범위를 좀 제한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또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미국에서요. 여자친구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침입한 2명이 복면 속 나타나서 무작정 총을 쏘고 그 자리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 래퍼가 자신의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저거 우리가 뺏어볼까? 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사람의 SNS를 계속 추적을 해서 어느 식당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다라는 실시간으로 올려놓는 이 문제는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한하고 공개범위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올리는 것을 좀 자제하면서 특히 실시간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갑니다. 좋겠지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그분의 히스토리를 보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서 속여서 들어가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다. 우리는 개인정보 노출량은 보통 가입한 사이트에서 해커들한테 털려가지고 이름, 생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이런 게 털리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SNS에 공개하고 사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군요. 그 나쁜 놈들은. 사실 우리가 편리하고자 만들어 놓은 양면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최근에 외국에서는 아예 청소년들 제한을 하죠. 휴대폰 자체 사용을. 범죄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이나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하니 이거는 법으로 만들자 할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차피 모든 상황들은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점이 점점 커진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모은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모든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루밍을 통한 아동 성착취, 불법 사이트 도박 운영, 모든 범죄에 응용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위에 내 전화번호 올려놓으신 분들도 혼자 사는 분들, 공동주택에 살 때 걱정이 되면 안심번호 같은 거 등록해서 올려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최소한 내 번호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아까 얘기한 듯이 해킹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요. 근데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상정보거든요. 근데 정말 교묘해요. 심지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순식간에 조종당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박스 그냥 하나 갖다 놓고 택배인 것처럼 남의 집 앞에 갖다 놓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 집 앞에 박스가 있어요. 나는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가해자의 전화번호거든요. 그럼 전화를 걸 거 아니에요. 당신 거 같은데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어디예요? 여기 무슨 아파트 몇 호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내가 다 알려줘요. 이걸 만약에 당한다면 저도 알려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집 주소, 몇 호, 내 이름 다 알려줬잖아요. 좀 더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을 속여가지고 교묘하게 예를 들면 수리하러 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침입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교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조종한다 그랬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 사람의 판단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범죄, 사기범죄에 사이코패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내 거를 내 스스로 알려주는 순간에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 수법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만 하면 돼요. 만약에 실제 법원이나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내가 끊었다 라고 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처벌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네. 2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은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전화를 끊으면 아무 처벌받지 않고요. 정말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경찰이든 법원이든 검찰이든 찾아와요. 아니면 해당 경찰서나 조사하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문 앞에서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10시까지 검찰청 앞으로 오세요. 돈 1,000만 원 찾아가지고. 자기는 9시 반에 들어가고 주차장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걸어 나와요. 10시에. 어저께 통화한 분이죠. 조용한 데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돈 받아서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검찰청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분명히 전화했고. 검사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단순한 건데도 그렇게 속겠군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수법들이 되게 많으니 원칙을 가져라는 거죠. 외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특히 전화로 뭔가 조사하면서 지시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전화는 무조건 끊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실제 검사나 경찰이 전화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왜? 해킹한 내 번호로 내 인적사항부터 내 부모, 내 자식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 믿거든요. 근데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이놈들이 그 순간에 피해자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이에요.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상식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놈들이 문제라는 거죠. 피해자들한테 욕할 일이 아니다. 그럼요. 이건 누구라도 피해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난 경찰청에 있을 때 받아봤어요. 경찰청에 있을 때 뭐라든가요? 경찰청 수사국 소속이잖아요. 경찰청에 있을 때. 자기가 경찰청 수사국에 누구라는 거예요. 네. 누구라고? 홍길동이다. 손 들어봐. 안 보여. 직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네가 안 보인다 이놈아. 여기가 수사국이다. 이러더니 끊더라고 그냥. 그래서 결국은 그 전화번호를 수사팀에 줘서 6개월 후인가 체포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집단이.
범죄 심리학자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학자시기도 한 건데 개인의 불안이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처벌 강화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좀 추가하자면 이제 양형 기준도 바뀌어야 되겠죠. 수십 년 전에 적용되던 것을 지금도 적용한다면 손을 봐야 되겠죠.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처벌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본질을 자꾸 접근을 해서 묻지마 범죄가 어떤 사람들한테 왜 일어나지? 그러면 많은 외국의 연구들은요, 지금 고립과 단절이에요. 심리적 단절, 유대관계의 해체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위 고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최근에 영국에서 그런 부처를 아예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네. 독일도 있고 지금 미국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 이미 있어 왔던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문제는 지나가면서 내가 묻지마 범죄 피해자를 안 당하면 저 사람 묻지마 같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원인을 제거하자는 접근이거든요. 많은 범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각의 땜빵보다는 자꾸 본질을 찾아가서 줄이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땜빵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어서 속도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속도감이 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제거된 거지 원인이 제거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한국 문화에서는 효율과 속도와 성과에 매몰돼 있다라는 것이요. 이런 의식들도 우리가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속도와 관련된 것들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스트림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자면 경찰이 자기 지역 내에서 카메라가 잘 없는 곳에 계속 과속을 해서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T자형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은 여기가 이제 논인 경우에 밤늦은 경우에 속도를 과속을 하다가 이렇게 꺾지를 못해서 떨어지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곳이 있겠죠. 지방이나 시골에 가면. 근데 그때 두 명의 경찰관이 각자 다른 일을 했어요. 첫 번째 경찰이 여기가 계속 과속을 해서 자꾸 저렇게 사고가 나니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거예요. 과속하는 차들을 계속 딱지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여기 과속하면 딱지 끊겨.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가 줄었어요. 근데 B 경찰관은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 내가 순찰 시간을 할애해서 그 장소에 서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서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사고가 줄었어요. 그렇다면 연말에 누가 표창받고 승진할까요? 딱지 많이 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경찰은 제복 입고 서 있어 예방을 하는 경찰이 필요하지 딱지 끊는 경찰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과도 있고 성과도 내고 그것을 속도감 있게 빨리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사람들 지치게 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입장에서의 시선을 자꾸 맞춰야지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는다고 막 땜빵해 놓으면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지쳐요. 혹시 이런 범죄들로부터 내가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하시는 마음 수련법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범죄 속에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범죄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익숙해요. 너무 놀라지 않고요. 갑자기 큰일이 벌어져도요. 30여 년을 그 속에 있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착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한번 났었거든요. 사람이 정말 차가 뒤집어지면서 승차하고 있던 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도로에 근데 제가 그 신호대기를 하면서 밤에 서 있는데 정말 침착하게 내려서 이분들이 다른 차에 치이지 않도록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분들부터 안으로 챙겨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빨리 신고해달라고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씩 해보셔도 괜찮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끼리도 한 번씩 해봐라 하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머릿속으로라도 몇 번씩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셜록 홈즈가 그런 연상을 잘하거든요. 범죄 현장에 딱 나왔을 때 막 범인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가설을 설정하면서 머릿속에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요. 그럼 가서 거기에 안 맞는 것들과 그 맞는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 피상적으로 범죄를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번쯤은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방어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 도망갈까 누가 칼을 들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막연하지 말고 뒤를 돌아서 도망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물건을 한번 들어서 막아볼까? 스스로 한 번씩 자기를 지키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호신술을 배우는 건 어떤가요? 굉장히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호신술을 가지고 제압을 하거나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할 당시에 사람이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당황하지 않으면 반은 성공이에요.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하느냐? 심박수가 막 뛰면서 마비가 와요. 이거는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피가 들어오기도 전에 심장만 뛰는 심박수예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얼어붙었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시술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일단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닥쳤을 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면서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라면 도주한다든지 도움 요청한다든지 이런 게 좀 가능해지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면요. 너무 놀란 나머지 휴대폰을 들고 야 112가 몇 번이야 라고 해요. 판단이 제대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보 같아 어리석어는 사후평가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집에서 가족이 다 있을 때 거실에서 야 지금 막 여기 불 났어. 그럼 너는 119에 전화해. 당신은 창문을 열고 고함을 쳐. 아들 너는 어떤 짐을 챙겨. 역할을 나눠주고 뻔하지만 불이야 라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움직여져. 거의 무슨 뭐 큰 기업들 소방 대피 훈련하는 것처럼 하시네요. 그게 목적이 그거예요. 소방대피훈련이 해보면 그대로 돼요. 안 해보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두세 번 해보잖아요. 몸이 반응해서 해요. 그러면 뭐 쎄한 상황도 시켜봅니까? 시켜봐요. 뭐 어떻게 갑자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을 때 전화기를 꺼내서 112 신고해라.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 막 위기 상황이 깜짝 놀래킬 때 놀라고 도망가기 바쁘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고함쳐서 도와주세요가 안 돼요. 근데 친구들끼리 한번 해봐. 길거리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그러면 나는 고함을 쳐볼까? 이런 거 한번 골목에서 해보면 좋아. 이렇게 저는 해보라 그래요. 계속 되잖아요. 그게 군에서 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게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몸이 반응해요. 뇌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황해서 혈류가 뇌로 안 가는 상황에서도 가능해요. 몸이 익숙해져서. 한 두세 번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느 날 느닷없이 가서 TV를 보다가 불이야 그리고 깜짝 놀래키면 각자 일을 해요. 응? 아빠 전화기 나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거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범죄도 별거 아니고요. 예방하는 것도 큰 정책이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나 들여다보고 우리 애가 이상 증상을 보이나 관심 갖고 이런 게 다 예방이고 범죄를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불안, 고립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권일용 교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대가들의 진짜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